6월 19일. 지난번 편지는 어디서 끝냈는지 생각이 나질 않네. 다만 생각나는 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서 자리에 누운 것이 새벽 2시였다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아침이 될 때까지 자네를 붙잡고 짓거렸으리라는 것뿐일세. 무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알맞은 날은 아닌 것 같네. 그야말로 근사한 해돋이였어. 사방은 온통 이슬에 젖은 수풀과 싱그럽게 되살아난 들판이야. 마차 안에서 동행한 여자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네. 로테는 나를 보고 선생님도 좀 주무세요 하고 권했네. 자기 때문에 체면 차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아가씨가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지. 그동안엔 나도 졸립지 않아요.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로텐의 집에 닿을 때까지 그대로 깨어 있었네. 하녀가 문을 열어 주었는데 로테의 물음에 대해 아버님도 애들도 여느 때와 같이 아직도 자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네. 헤어질 때 나는 그 날 중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말했지. 로테는 승낙했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지. 그때 이후로 해와 달과 별들은 물론 변함없이 그 궤도를 돌고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제 낮도 없고 밤도 없어졌다네. 세계가 온통 내 주위에서 사라져버린 걸세. 6월 21일. 나는 하나님이 성자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 설령 앞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인생의 기쁨, 가장 순수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걸세. 나의 발하임을 자네는 알고 있지? 나는 그곳에 아주 정착했네. 거기서 불과 반 시간이면 로텐의 집에 갈 수가 있다네. 그 집에 가면 나는 나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걸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바라임을 산책의 목적지로 선정했을 때 나는 그곳이 그토록 천국에 가까운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멀리까지 산책을 나가 나의 모든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냥 별장을 때로는 언덕 위에서 때로는 강 건너편의 평지에 서서 바라본 게 그 몇 번이던가.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인간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욕망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네. 인간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헤매어 다니지. 그런가 하면 자진하여 속박에 몸을 내맡기고 습관이란 궤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내적 충동도 간직하고 있는 걸세. 신기한 일이지. 이곳에 와서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매료시키는 거야. 저 작은 숲, 저 숲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저 산봉우리, 저기서 이 고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으면, 연이어져 뻗어있는 언덕과 정다운 계곡들, 저 속에 융합될 수 있었으면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가 되돌아왔네. 내가 바라던 것은 그곳에 없었네. 저 너머 먼 곳은 미래와 비슷해. 크고도 어렴풋한 것이 우리 앞에 조용히 가로놓여 있지.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눈도 그 속에 융합되어 가네. 그리하여 우리는 동경하는 걸세. 우리의 전 존재를 내팽개치고 단 하나의 위대하고 숭고한 감격의 환희에 충만하고 싶구나 하고 말일세. 그러나 서둘러 그곳에 가 다
저 너머 먼 곳이 여기가 되고 보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걸세. 우리는 여전히 빈곤과 옹색 속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 틈에 빠져 달아나 버린 청량제를 추구하기 위해 허덕이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랑자라도 최후에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걸세. 자기의 작은 집, 자기 아내의 품, 자식들의 재롱, 처자를 부양하는 일, 그런 것들 속에서 넓고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네. 나는 아침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빌하임으로 나가네. 주막집 채소밭에서 완두콩을 따가지고 걸상에 앉아 그 깍지를 까며 호메로스를 읽지. 좁은 부엌에 가서 냄비를 하나 찾아내어 버터를 떠 넣은 다음 냄비를 불 위에 얹고 완두콩을 볶는다네. 냄비 뚜껑을 덮고 그 옆에 앉아서 때때로 냄비를 흔들어 완두콩을 뒤섞기도 하지.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오디세우스의 정숙한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는 사나이들이 소와 돼지를 잡아서 각을 떠 그것을 불에 굽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린다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평온하고 진실한 감정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은 부족사회 시대의 생활상 바로 그것이라네.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아무런 꾸밈 없이 내 생활 속에 얽어 넣을 수가 있는 걸세. 행복한 기분일세. 내 마음은 순진하고 단순한 인간의 기쁨을 감지할 수가 있네. 그 사람들은 손수 가꾼 양배추를 식탁에 올리고 그것을 맛본다네. 아니, 양배추만이 아니지. 그것을 심었던 맑게 갠 하늘, 거기에 물을 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을 즐겼던 흐뭇한 저녁. 좋았던 나날의 그 모든 것을 식탁 앞에 앉은 그 시간에 다시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7월 1일. 로테가 곁에 있다는 것이 환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서 잘 알 수 있네. 내 불행한 마음은 병상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용태라네. 로테는 시내 어떤 신실한 부인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네. 그 부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임종이 머지 않았는데 그 최후의 며칠 동안 로테의 간호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걸세. 지난주에 나는 로테와 함께 성 머머라는 곳의 목사를 찾아갔네. 산속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우리는 4시경에 그곳에 당도했네.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지. 두 그루의 커다란 호두나무 그늘에 덮여있는 목사관의 안뜰에 들어섰을 때 그 선량한 노 목사는 문간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네. 로테를 보더니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군. 마디투성이인 지팡이를 짚는 것도 잊어버리고 로테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려 했네. 로테는 얼른 달려가서 노인을 앉히고 자기도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한 다음 목사가 늙음하게 얻은 막내둥이라는 못생기고 더러운 아이를 끌어안는 것이었네. 로테가 그 노인을 대하는 모습을 자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네. 그녀는 반쯤 안 들리게 된 노인의 귀에 잘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젊고 튼튼하면서도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며 카를스바트 온천물의 효험이 좋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이번 여름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 것을 칭찬해드리고 지난번에 배웠을 때보다 훨씬 건강이 좋아 보인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네.
나는 그동안에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녀와 이야기를 했지. 노 목사는 그 사이 기운을 많이 되찾았네. 그래서 내가 시원스러운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 커다란 호두나무를 칭찬하자 얼마간 더듬더듬 하면서도 그 나무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었네. 오래된 쪽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고 저 목사가 심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안쪽에 있는 나무는 우리 집 사람과 동갑으로 오는 10월로 50살이 됩니다. 집사람의 아버지, 곧 내 장인이 아침에 저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장인은 나의 선임 목사였는데 이로 말할 수 없이 저 나무를 애지중지했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금부터 27년 전의 일입니다만 내가 가난한 대학생으로서 처음 이 안뜰에 들어섰을 때 집사람은 저 나무 아래 있는 제 목더미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따님인 프리데리케는 어디 갔느냐고 로테가 물으니까 슈미트 씨와 같이 목장 사람들에게로 갔다더군. 그러고 나서 노인은 그 선임 목사가 자기를 무척 아껴주었고 그의 딸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며 처음에는 부목사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이야기가 막 끝났을 무렵 그 목사의 따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슈미트라는 사람과 같이 채소밭 쪽에서 들어왔네. 그녀는 진심으로 로테를 환영하더군.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꽤 매력이 있었네. 갈색 머리에 몸매가 좋고 발랄한 아가씨로 얼마 동안이라면 시골에서 이야기 상대가 될 만한 여인이었네. 그녀의 애인 슈미트 씨가 곧 그런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태도를 취했거든. 는 괜찮게 생겼으나 말이 없는 남자로 로테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우리의 이야기에 어울리려 하지 않았네. 내 마음이 서글퍼진 것은 그가 우리와 어울리려 하지 않은 것이 식견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집과 심술 때문이라는 것을 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일세. 그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네. 우리가 다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프리데리케는 로테와 짝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가 나와 나란히 걷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그렇잖아도 가무잡잡한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걸세. 그래서 로테는 기회를 보아 내 소매를 잡아당김으로써 프리데리케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 말라고 일깨워 주었다네. 아무튼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 특히 인생의 한창 때로서 모든 기쁨에 대해 가슴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서로의 얼마 되지 않는 행복한 날들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네. 그들은 훗날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보상받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우라가 치민 나머지 나는 저녁 무렵 목사관 안뜰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우유를 마실 때 화제가 이 세상의 고락에 미치자 실마리를 잡고 변덕스러운 불쾌감이라는 것에 대해 마구 공격을 해대지 않을 수 없었네. 우리 인간들은 곧잘 푸념하기를 복된 날은 적고 언짢은 날은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즐기려 한다면 언짢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거뜬히 견뎌낼 만한 힘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도 자기 뜻대로는 잘 안 되거든요. 신체의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뭘 봐도 마음이 들지 않는걸요? 하고 목사 부인이 응수하였네. 나는 일단 그 말을 시인하고 말을 이었네. 그렇다면 그것을 병이라 간주하고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씀이군요. 그건 자기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불쾌한 기분이 들면 저는 벌떡 일어나 나가서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대무곡을 두어 곡 노래합니다. 그러면 곧 기분이 가라앉거든요. 로테가 말했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불쾌한 감정은 게으름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아니, 게으름의 일종이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게으름에 젖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발하면 일은 척척 진척되게 마련이고 활동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했네. 프리데리케는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네. 그러나 슈미트라는 그 청년은 이론을 제기하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불쾌감으로 그건 누구나 회피하고자 하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해 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병이 나면 누구든지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괴롭더라도 절제하고 아무리 쓴 약이라도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했지. 그 성실한 노 목사가 우리의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치챈 나는 목소리를 높여 노인 쪽을 보고 말했지. 죄악에 대한 설교는 허다하게 들었습니다만 불쾌감을 훈계하는 설교는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도해지 목사나 해야겠지요. 목사는 말했네. 농부에겐 불쾌감이란 없어요. 하긴 때로 그런 설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요. 적어도 목사 부인이라든가 법무관님께는 약이 되기도 할 테니까. 그 말에 모두들 웃었네. 노 목사 자신도 유쾌하게 웃어 넘겼는데 같은 기침을 쿨룩거리는 바람에 토론은 잠시 중단되었네. 이윽고 그 청년이 다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네. 당신은 불쾌감을 죄악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군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루 괴로움을 끼치는 일이 죄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죄악이라 하기에 충분한데 우리 각자에게 허용된 기쁨까지 서로 빼앗아야만 할 까닭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불쾌하지만 혼자 견뎌내며 남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불쾌감이란 오히려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마음속의 울분, 자신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것들과 결부된 어리석은 허영심에 의해 북돋워진 질투가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불쾌해하고 그것을 용납 못할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고 나는 말했지. 로테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네. 프리데리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네. 거기에 용기를 얻어 나는 말을 계속했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단순한 기쁨마저도 빼앗아 버리려 하는 사람은 저주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떤 훌륭한 선물이나 호의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쁨의 한순간이 그런 폭군의 질투 섞인 불쾌감으로 인해 망쳐진 것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꽉 메는 기분이었네. 지난날의 갖가지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네.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타이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네. 너는 내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다만 그 친구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행복을 더욱 북돋워 주는 일 외에는 내 친구의 영혼이 타는 듯한 정열로 인해 시달리며 고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한 방울의 완화제나마 그 친구에게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창 때는 꽃다운 시절을 너로 인해 허망하게 보내버린
한 소녀가 중병이 들어 가슴 아플 정도로 수척해진 채 들어 누워 있다고 치자. 소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임종의 진땀이 창백한 이마에 자꾸만 번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너는 저주받은 자처럼 그 병상 곁에 서서 자신의 능력을 다 짜내도 그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한 방울의 약, 용기를 되살려 줄 수 있는 한 가닥의 불꽃이라도 주입해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겠노라고 애끓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일찍이 당면한 적이 있었던 그와 같은 광경이 무서운 기세로 나를 엄습해왔네. 나는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네. 그만 돌아가요 하는 로테의 목소리에 나는 겨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하라고 간곡히 충고하는 것이었네. 선생님은 그 때문에 몸을 망치게 될지도 몰라요.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나의 천사요. 나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7월 8일. 어쩌면 이다지도 어린애 같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기를 바라다니. 어쩌면 이다지도 어린애 같단 말인가. 우리는 바라임에 갔었네. 여자들은 마차를 타고 우리는 걸어서 갔는데 나는 걸어가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네. 로테의 검은 눈동자 속에 분명히 나는 바보일세. 용서해 주게나. 자네에게도 보여주고 싶네. 그 눈을. 간단히 말해서 지금 졸음이 와서 자꾸만 눈이 감기는 형편이거든. 이런 이야기일세. 여자들은 마차에 올라타고 젊은 W군과 젤슈타트, 아우드란, 그리고 나는 마차 주위에 둘러서 있었네. 마차 안의 여자들과 바깥에 둘러선 남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지. 모두들 수다스럽고 쾌활한 친구들이거든. 나는 로테의 눈길을 잡으려 하고 있었지. 그 눈길은 다른 사내들에게로만 이리저리 보내졌네. 그런데 나에게는 나는 따돌려진 채 체념을 하고 서 있었네. 그 눈길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돌려지지 않았다네. 나는 마음속으로 잘 가요 하는 인사를 1000번도 더 하고 있었는데 말일세. 그런데도 그녀는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이윽고 마차가 떠나갔네. 내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네. 멀어져가는 마차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머리 장식이 마차의 문 밖으로 내비치더니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가? 아, 나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 친구여,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네. 아마 나를 돌아다 본 것이겠지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일세. 잘 있게나. 어쩌면 나는 이다지도 어린애 같을까. 7월 10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의 바보스러운 거동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누군가가 내게 로테가 마음에 드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더구나 마음에 든다. 나는 그런 말이 딱 질색일세. 로테가 마음에 드는 사람치고 모든 감정이나 생각이 그녀로 인해 충만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마음에 들다니. 며칠 전에 나에게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은 사람이 있었지.
M 부인의 용태는 매우 위독하다네. 나는 부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로테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터이니까 말일세. 내가 그 부인 집에서 로테를 만나는 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오늘 로테는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네. M이라는 노인은 아주 탐욕스러운 수전노로서 여태껏 그 부인을 몹시 고생시키고 야박하게 굴어왔다는 걸세. 그러나 부인은 어려운 대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왔다는 걸세. 며칠 전 의사가 그 부인에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녀는 남편을 병상에 불러놓고 로테는 그 자리에 있었다네.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죽은 뒤에 분란이 일거나 불쾌한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제가 30년 동안 줄곧 당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부엌 살림에 소용되는 경비와 집안 살림의 비용조로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결정하셨지요. 그 뒤로 우리의 살림 규모도 늘고 장사가 확장되었는데도 매주 당신이 주시는 돈은 변함이 없었어요. 좀 더 올려달라고 제가 아무리 간청을 해도 당신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길게 말하지 않더라도 살림 규모가 가장 커졌을 때에도 일주일에 7굴덴의 돈으로 꾸려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저는 당신 말대로 고분고분 그 7굴덴을 받았고 모자라는 돈은 매주 가게의 매상금 중에서 따로 떼어 충당해 왔죠. 주부가 매상금의 일부를 훔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 뒤를 이어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이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당신은 또 보나마나 그전 마누라는 그 돈으로 거뜬히 꾸려나갔노라고 우기실 테니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로테와 이야기를 했네. 대충 2배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7굴덴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면 그 이면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텐데 그것을 그대로 지나쳤다니. 그러나 나는 자기 집에 예언자의 무진장한 기름단지가 있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네. 7월 13일. 이건 나의 망상이 아닐세.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어려 있음을 알 수 있다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네. 그녀는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까?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일세.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네. 그걸 알고부터 내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지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자네에게 이런 소리를 해도 괜찮을 테지? 자네는 나를 이해하니까 존경하게 되었는지 모른다네.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뒤부터. 이것은 나의 지나친 자만일까?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로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라도 할까봐 걱정스러워지는 그런 인물은 없네. 그러나 로테가 그녀의 약혼자에 대해
열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이야기할 때 나는 명예와 지위를 모조리 박탈당하고 대검까지 빼앗겨버린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든다네. 7월 18일. 빌헬름이여, 사랑이 없는 세계에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램프 없는 환등이나 다를 바 없는 걸세. 작은 램프를 끼움과 동시에 갖가지 영상이 흰 스크린에 나타나지. 그것이 한낱 그림자요 일시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애들처럼 그 앞에 서서 신비로운 광경에 가슴 설렌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세. 오늘 나는 로텐의 집에 가지 못했네. 피치 못할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하인에게 로텐의 집에 갔다 오라고 시켰지. 로테의 곁에 가 있다가 온 인간을 내 몸 가까이에 있도록 하고 싶었던 걸세. 얼마나 마음을 죄며 그 하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른다네. 이윽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가슴 설레도록 반가웠다네. 체면 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을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싶었네. 형광석은 햇빛을 흡수해서 밤이 되어도 얼마 동안은 빛을 발한다고 하더군. 그 젊은 하인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존재였네. 그녀의 눈길이, 그의 얼굴, 그의 뺨, 그의 우쩍오리 단추, 그리고 그의 외투기세에 닿았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신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네. 그 순간 누가 수천 달러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 하인을 딴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걸세. 그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할 수 없이 흐뭇했거든. 제발 비웃지는 말게나, 비렐름이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한갓 환영일까? 7월 19일. 그녀를 만나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외친다네. 밝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태양을 맞이하면서 그녀를 만나야지 하는 거야. 그리고 진종일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네. 모든 것이 이 소망 속에 잠겨버리는 걸세. 7월 20일. 나더러 공사를 수행하여 XX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자네들의 의견이지만 나는 그럴 의향이 없네. 나는 남에게 예속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 게다가 모두들 알다시피 그 공사라는 사람은 비위상하는 인물일세. 어머니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자네 글을 읽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완두콩을 세고 있건 잠두콩을 세고 있건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세상만사 따지고 보면 다 하잘것없는 것들일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열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허덕지덕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이라든가 명예 따위를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일세. 7월 24일. 그림 그리기를 등한히 하지 말라고 자네는 충심으로 충고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싶네. 바른 대로 말해서 그 이후로 나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일세. 지금처럼 내가 행복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네. 돌멩이 하나에서 풀잎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내 가슴속에 지금처럼 충만했던 적은 없다는 걸세.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나의 표현력은 미약해서 모든 것이 내 영혼 앞에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 윤곽조차도 포착할 수가 없네. 그러나 진흙이나 백납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 볼 생각이 들 것 같네.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된다면 진흙을 주물럭거리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비록 케이크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일세. 나는 로테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리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네. 전에는 꽤 솜씨 있게 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층 더 우라가 치밀어 오르거든. 그 뒤 나는 그녀의 실루엣을 그렸다네.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찾아가지 말자 하고 벌써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그게 지켜질 리 없지. 매일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나서는 나는 또 엄숙히 맹세를 하는 걸세. 내일은 찾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일세. 그랬다가 그 내일이 되면 나는 또다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어느새 벌써 그녀 곁에 가 있게 되는 걸세. 가령 전날 밤에 로테가 내일도 오시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그 누가 가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그녀가 어떤 일을 부탁했을 경우도 있지.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그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걸세. 또 어떤 때는 날씨가 하도 좋아서 발하임으로 산책을 나간다네. 거기까지 가고 보면 로텐의 집까지는 불과 반 시간이면 갈 수 있거든. 거기서부터 벌써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걸세. 우리 할머니는 곧잘 자석산 이야기를 해주셨지. 배가 그 산 가까이 다가가면 벼랑간 배 안에 쇠붙이는 모두 그 산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뱃사람들은 가엾게도 산산이 흩어진 널빤지를 잡고 버둥거리다 죽는다는 내용이었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하겠지. 비록 그가 기품있고 훌륭한 인물로서 모든 점에서 내가 그보다 한 수 처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를 눈앞에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노릇일세. 소유. 그렇다네. 비렐름. 어쨌든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온 걸세. 그는 훌륭한 청년 신사로 누구나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일세. 다행히 나는 그가 돌아올 때 마중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네.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걸세.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라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아직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다네. 하느님, 사려 깊은 그의 행동에 상을 내리소서. 그가 로테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는 그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으나 짐작건대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로테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인 듯하네. 그러한 점에서는 여자란 빈틈이 없으니 말일세. 한 여자가 자기를 숭앙하는 두 남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 수가 있다면 덕보는 것은 언제나 여자 쪽이거든. 하긴 언제나 그렇게 잘 되어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 그의 의젓함은 두드러지게 침착성이 결여된 내 성격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네. 그는 감수성도 풍부하며 로테의 가치도 잘 알고 있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별로 없는 듯하네. 불쾌한 감정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도 증오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알베르트는 나를 사려 깊은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일세. 로테에 대한 나의 애모,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나의 열렬한 기쁨,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가 느끼는 승리감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그는 더 한층 로테에게 사랑을 쏟게 되는 걸세. 그가 때때로 사소한 질투로 로테를 괴롭히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은 덮어두기로 하겠네. 내가 알베르트의 처지라도 질투라는 악마의 소나귀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어찌 되었든 로테 곁에 있을 수 있는 나의 기쁨은 이제 사라져 버렸네. 내가 어리석었다고 함이 오를 것인가? 눈이 멀었다고 함이 오를 것인가?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사실 그 자체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트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일세. 로테에 대해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이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를 보면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사랑이었던 것일세. 그런데 마침내는 그 약혼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아 가버리자 이 바보 같은 인간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다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나 자신의 비참한 몰골을 비웃는다네. 그러나 만일 나더러 단념해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자를 몇 배나 더 비웃어 주겠네. 그런 정신을 가진 인간은 없어져 버려라. 나는 숲속을 걸어 돌아다니다가 로텐의 집으로 간다네. 그러면 알베르트가 정원의 정자에 그녀와 함께 앉아 있다네. 그것을 보면 나는 그만 더 이상 자중할 수가 없어져서 마음껏 장난기를 발동시켜 어릿 광대 같은 짓을 하곤 하는 걸세. 제발 하고 오늘 로테는 나에게 말했네. 어저께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쾌활하게 구시면 어쩐지 무서워져요. 자네에게만 고백하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일이 바쁜 때를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타서 얼른 찾아간다네. 그래서 로테가 혼자 있으면 좋아하곤 한다네. 8월 8일 용서하게나 비렐름이여, 어쩔 도리가 없는 운명에는 얌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런 인간은 딱 질색이라고. 내가 매도했던 것은 자네를 두고 한 말은 결코 아니었네. 자네도 그러한 의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자네 말이 옳아. 그러나 친구여, 내 한마디만 더 함세. 세상 일이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딱 부러지게 결말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법일세.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는 실로 다양한 변화와 차이가 있는 걸세. 마치 메브리코와 사자코의 중간에 무수한 변화의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 자네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 아니면 저것의 중간 노선을 헤엄쳐 나가려 하더라도 제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게나. 자네는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 거지? 로테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라.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용단을 내려서 온 정력을 좀먹는 불행한 감정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이지. 친구여, 그 말인즉 지당하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네. 서서히 악화되어가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불행한 인간을 보고 단도에 푹 찔려 대번에 그 질병의 종지부를 찍어라 하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환자의 정력을 좀먹는 질병은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용기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닐까? 자네는 다른 비유를 끌어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 즉, 우물쭈물하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상처난 팔을 끊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말일세. 나는 모르겠네. 비유를 끌어다 대면서 논쟁을 벌이는 짓을 그만두기로 하세. 아무튼 비렐름, 때때로 나는 모든 고뇌를 털어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치솟을 때가 있다네. 그래서 만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걸세. 8월 8일 저녁. 얼마 동안 팽개쳐 두었던 일기장을 오늘 무심코 펼쳐보고 놀랐네. 나는 번연히 알면서도 현재의 이런 사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어오고 있었던 걸세.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애같이 처신해왔네. 지금도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네. 그러면서도 여기서 헤어나게 되지를 않는군. 8월 12일. 분명히 알베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인간일세. 그런데 나는 어제 그와 더불어 한바탕 기묘한 논쟁을 벌였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그의 집에 찾아갔던 걸세. 말을 타고 산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졌었거든. 지금 이 편지도 여행지에서 쓰고 있는 것이라네. 그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으려니까 권총이 눈에 띄더군. 저 권총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 때 호신용으로 갖고 싶은데. 나는 말했지. 좋도록 하세요. 그는 대답했네. 다만 총알을 장전하는 수고는 당신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저 장식용으로 걸어 놓았을 뿐이니까요. 나는 권총 한 자루를 집어내렸지. 알베르트는 말을 계속했다네. 지나치게 경계를 하다가 엉뚱한 사건이 벌어진 뒤로는 이런 총기를 만지지 않기로 했죠. 내가 그 사연을 묻자 알베르트는 이야기를 시작했네. 시골에 있는 어느 친구 집에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나는 한 쌍의 소형 권총을 장전도 하지 않은 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밤에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잤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무심히 앉아 있노라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문득 강도가 언제 덮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권총이 필요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기분 당신도 이해하겠죠? 그래서 나는 하인에게 권총을 내주며 손질을 좀 하고 총알을 장전하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그 하인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느라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중에 어쩌다가 그만 권총이 발사됐지 뭡니까. 총구 청소용 꽂을 때가
꽂힌 채 총알이 발사되었는데 그 꽂을 때가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박혀 엄지손가락이 박살이 나버렸죠. 울고불고 소동이 벌어진 데다가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했답니다. 그런 뒤로 나는 총기에는 일체 총알을 장전하지 않고 놓아두기로 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위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긴.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알베르트란 인물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건 하긴 이런 말을 꺼내기 이전에 그에 한정되는 걸세. 어떤 일반적인 명제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 것은 뻔한 일 아닌가? 그런데 이 인물은 자기 말이 꼭 정론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세. 약간 경솔한 말을 했다거나 일반적인 말 혹은 불확실한 발언을 했다 싶으면 그는 먼저 한 말을 새로이 한정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며 한없이 늘어놓아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본론인지 모르게 되어버리곤 하는 걸세. 이번에도 그는 장황하게 파고들며 변론을 벌이는 것이었네. 결국 나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환상에 빠져 권총부리를 내 오른쪽 눈 위에 이마에다 갖다 대었다네. 저런, 이게 무슨 짓이오? 하면서 알베르트는 내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네. 총알도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나는 말했지. 총알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쏠 정도로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생각만 해도 불쾌해요.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현명하다, 그것은 좋다, 그것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어떤 행위의 내면적인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나요? 어째서 그러한 행위가 행해졌겠는가? 어째서 행해지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성급한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시인하겠죠? 어떤 종류의 행위는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행해졌든지 간에 죄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고 알베르트는 말했네. 나는 어깨를 움츠리며 그의 말에 동의했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고 나는 응수하면서 다시 말을 이었네. 거기에도 약간의 예외는 있어요.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사를 면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 자는 동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당한 분노가 치받쳐 부정한 아내와 그녀의 비열한 유혹자를 살해한 남편, 환희의 한때의 이성을 잃고 억누를 길 없는 사랑의 활락에 몸을 내맡긴 소녀, 이들을 향해 누가 맨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법률, 그 냉혈적인 기준마저도 감동하여 형벌을 유보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 문제죠. 격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인간은 사려 분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과 같이 간주되니까요. 알베르트는 대답했네. 아, 당신의 이성적인 사람들이여. 격정,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태어나군요. 훌륭한 도덕 군자들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나무라고 정신 착란자를 외면하며 성직자들처럼 그 옆에 지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그러한 인간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나는 술 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혀 거의 제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죠.